네, 3월 16일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큰 뉴스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만나는 건데 21개월 만에 대면입니다. 내용도 중요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능성이랑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신문들은 어떻게 다뤘습니다? 굉장히 좀 엇갈린 의견들 담고 있었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일종의 건의를 받은 셈이지 않습니까? 예. 대선 과정부터 당선된 이후까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일찌감치 고민을 시작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문들도 여러 측면에서 이 소식 다루고 있었는데 하나씩 한번 보시죠. 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준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반대 여론이 높고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런 내용이 줄을 이뤘는데요. 네. 먼저 문재인 정부의 사면 원칙에 어긋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줄곧 정치 보복이라는 점을 주장했다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절반을 넘지 못했다는 설명도 있었고요. 예. 경향신문은 자의적인 사면권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예. 반면 동아일보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사면을 결단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예. 사면 대상에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 담고 있었습니다.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일단 논의된 게 아직 없고 윤 당선인이 건의를 하면 문 대통령이 고민할 것이다라는 다소 원론적인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특별 사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결단을 어떻게 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인수위가 꾸려지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청와대 이전, 집무실 이전이거든요. 근데 원래 광화문으로 올 것 같았는데 용산으로 좀 검토가 되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조금씩 들려온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정부 서울청사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이제 외교부 청사의 경우에는 인프라라던가 경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후보지로 용산 국방부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어제부터 들려온 건데요. 네. 이 기사는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의 인터뷰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 서울청사 안은 사실상 철회된 상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용산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 담겨 있었습니다.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의 경우에는 지하 벙커도 가지고 있고 또 주변에 높은 건물도 없기 때문에 도청이나 감청 같은 경호 우려도 상대적으로는 적은 편이다라는 근거를 담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청와대를 100% 개방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꼽았고요. 반면에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했던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그 상징성을 포기해야 하는 거라고 이 기사에서는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네. 청와대 이전 TF를 총괄하고 있는 윤한홍 의원의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확정안 들려올 것 같습니다. 예. 청사 리모델링 같은 걸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촉박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장소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좀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북한 상황을 다룬 기사인 것 같은데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라는 징후들이 여러 포착이 됐는데 또 다른 징후가 나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와 사진인데 이 중앙에 나와 있는 사진 좌측과 우측 물론 좀 검게 나와서 구분이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요. 예. 지난 6일과 11일 동일한 평양 순안국제공항을 찍은 사진입니다. 약간 다른 그림 찾기 하듯이 보면요. 예. 이 중앙에 뭔가 하얀색 부분이 추가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ICBM과 같은 대형 미사일을 발사할 때 발사대가 손상되거나 미사일 궤도가 틀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토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대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한미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을 전개, 배치, 훈련하는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사진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예. 북측을 향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제 정세가 굉장히 안 좋은데 북한의 무력 도발은 조금 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사인 것 같은데 검찰이 양형 기준을 마련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양형 기준이라고 하면 원래 이제 대법원에서 마련하는 건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3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아직까지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자체적으로 양형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하급으로 배포를 한 건데요. 네.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는 검찰의 구형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기준에 따르면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나게 될 경우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정도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사고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보다 형량을 더 높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걸 적용하게 되면 과거 38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천 물류창고 화재 같은 경우는 네. 당시에 시공사 관계자에게 징역 3년이 확정이 됐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이 기준에 따르면 징역 10년에서 12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양형 기준과 함께 벌칙 해설서도 함께 배포를 했는데 여기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자 각 기업들이 최고 안전 책임자라고 해서 이른바 CSO라는 직책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해설서에 따르면요. 최고 안전 책임자를 지정했다고 해서 권한과 책임, 의무가 모두 면제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예. 이게 앞으로 기소가 되고 또 재판이 있을 테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잘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비만율이 상승했다. 남성은 48%나 늘었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인데요. 예. 여기서 나온 여러 통계를 보면 좀 재밌습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인데 가장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바로 비만율이죠. 2019년에 33.8%였던 수치가 2020년 기준으로 보면 38.3%. 그러니까 1년 사이에 4.5%포인트 올랐는데 예.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신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줄어든 걸 비만율이 늘어난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예. 확실히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움직임이 통제되다 보니까 여기 두 번째 나온 것처럼 사회적 고립도도 꽤나 증가한 걸 볼 수 있고요. 예. 또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이라던가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 횟수, 또 여행 일수 같은 기준은 절반 수준 정도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움직임이 통제되고 뭐 스포츠도 못 보고 문화도 못 보고 그러면 여가 생활 만족도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예. 이 통계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신문은 넷플릭스 같은 OTT 콘텐츠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된 게 다소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랑 좀 연결되는 기사인 것 같기도 한데 산재 사망이 지난해에도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하나씩 보면 먼저 작년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28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네. 여전히 심각하긴 하지만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하고요. 예. 산재보험 적용 노동자 10,000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따졌을 때도 0.43명,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건설 제조업에서 여전히 70% 이상이 발생하고 있었고 이 제목에 실린 것처럼 배달 노동자의 경우도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배달 노동자의 경우는 2017년 3명이 사망했는데 2021년에는 18명이 사망했다고 했고요. 예. 신문은 배달 노동자 중에 잘 모르기 때문에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도 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한 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따지지 않은 그런 사망자도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내용 담겨 있었고요. 이와 함께 기사 말미에는 사업장 규모별 통계도 실려 있었는데 당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9%가 발생했다. 이런 내용도 예. 담겨 있었습니다. 1년에 828명이면 하루에 2명 이상꼴로 그렇습니다. 산업재해가 난다는 얘기네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으니까 좀 안전 예방 활동이 현장에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계속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름값 얘긴데 이거 저도 궁금했습니다. 휘발유 값이랑 경유 값이 좀 폭이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휘발유, 경유 항상 주유소 가면 나란히 써 있지 않습니까? 네. 한 200원에서 300원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실제로 1년 전만 해도 200원 이상 차이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기사 그래프를 보면요. 이 등락은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간격 차이를 항상 유지해 왔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 간격 차이를 크게 좁히면서 거의 동일한 선까지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격 차이가 100원도 나지 않게 된 건데요.
기사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소개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유럽 현지의 경유 재고 상황을 언급을 했는데 예.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 이동이 줄다 보니까 경유 생산 자체를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점차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소비가 늘어났다고 하고요. 예. 이 약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유럽 내의 경유 재고가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유럽의 그 경유가 20에서 50% 정도를 러시아에서 가져왔는데 예. 최근에 이 수급길이 막히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유도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또는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연비나 유종 간 가격 차이를 고려해서 경유 차량 선택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걱정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름 넣을 때 항상 인터넷을 뒤지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저번에 한번 전해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국보가 경매에 나왔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누가 샀나 보네요, 이걸.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찰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올해 1월에 전했던 내용인데 예. 간송미술재단이 보유하던 국보 금동 산전 불감 지난 1월에 경매에 나왔고 당시엔 유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때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얘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가상화폐 투자자 모임이 경매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예. 얘기를 언급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참여하지 않았었지만 결국 가상화폐 투자자 모임이 이 국보를 최근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낙찰가는 공개되지 않았고요. 소유자 변경을 신고를 한 상태고 이 보관과 관리 자체는 계속해서 간송재단에 맡기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앞으로도 간송미술관에 전시돼서 관람객이 볼 수 있도록 할 전망인데 이 가상화폐 투자자 모임 그러면 왜 샀냐? 해당 국보를 이용해서 NFT 상품을 만들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분을 활용을 할 것이다. 이런 인터뷰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재밌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마지막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모두의 화장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뭐 그림도 보시면 알겠지만 반반 나눠져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실에서 볼 수 있는 남녀 화장실 그러네요. 그 그림에 예. 담겨 있죠. 이 모두의 화장실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성공회대에 생기는 성중립 화장실 이름입니다. 이 성중립 화장실하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예. 말 그대로 성별이나 인종, 장애, 유무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게 뭐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어린 아들과 엄마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하게 될 경우, 뭐 이런 경우라던가 아니면 다른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노약자나 장애인 이런 경우에 기존의 화장실을 가게 되면 좀 눈치를 보게 되고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예. 이런 분들을 위한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성중립 화장실을 만드는 데까지는 학교 그리고 학우들의 그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예. 그 설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오늘 준공식을 열기로 했으니까 예.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사 끝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성중립 화장실이 세계적인 추세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도 2015년 백악관에 처음 설치를 했다고 해요. 그 후로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이 됐다고 하고요. 스웨덴 경우에는 전체 공공 화장실의 70%가 성중립 화장실이라고 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백악관에 설치됐다는 것도 저는 사실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사 보면서 처음 들었는데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